저희 대부님 한 명 계셨어요. 이탈리아인이신 대부인데 저한테 항상 하던 말이 너가 나중에 뭔가 홍보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말하게끔 만들면 된다라는 거를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계속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어야 돼. 이 한마디만 했어요. 항상. 안녕하세요. 저희는 괴짜들의 모이는 괴짜들의 장소 너드 컨테이너입니다. 네, 오늘은요 김동욱님이라는 우리 미카엘 킴이라는 우리 프로덕션 에이전시를 운영하시고 계신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동욱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미카엘 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우선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는 일단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긴 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미카엘 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베이스로 해서 콘텐츠 기획, 제작, 그리고 마케팅 자체를 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지금 이 프로덕션 회사를 하시기 전에 이제 네. 동욱님은 어떤 분야에 계셨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프로덕션 회사를 또 하시게 된 건지 그 소개도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는 이제 되게 어릴 때부터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초중고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사진이나 이제 영상 쪽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많았어가지고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사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제 사진 공부를 했고 근데 이제 다만 저희 어머니도 미술 쪽이었어가지고 어머니가 사진 쪽으로 대학을 들어가고 싶으면 그 전에 미술사를 전공을 해야지만 이제 보여준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미술사를 들으러 갔는데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는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똑똑하세요. 그래서 약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잠시 놀러 왔는데 방학으로 대학원 가기 전에 이제 프랑스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쪽 길에 빠져들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는 원래 IT 베이스를 하다가 이제 좀 싸워가지고 누가 대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싸워서 어린 마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넥슨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로 이제 좀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았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 브랜드를 한국에 이제 데려와 보자, 팔아보자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 통해서 이제 좀 유명한 런웨이 파리 패션위크에 이제 좀 유명했던 런웨이를 했던 브랜드를 이제 한국에 나 이제 이런 편집샵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 뭐 다른 프랑스 브랜드도 또 생기고 뭐 이벤트도 하게 되고 한국에서 뭐 이나 이제 라는 이제 유명한 클럽에서 파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주위에 한국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이제 그 디자이너분들이 너는 왜 한국인인데 어쨌든 한국 브랜드를 해외로 가져갈 생각을 안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길래 이제 그때 그럼 해볼까? 해서 이제 B2B 쇼룸 파리 패션위크에 이제 쇼룸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좀 처음에 좀 되게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쯤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쯤까지는 되게 새로운 프랑스 파트너를 만나서 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어들도 방문해서 저희 브랜드를 보시고 했는데 그때 공통적인 바이어들의 행동들이 이제 그 당시에 아무래도 한국 하면 싸이밖에 모를 때였으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다 인스타그램을 찾아봐요, 브랜드를. 무조건. 라인시트라는 걸 찾기도 전에 브랜드 인스타그램 보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레인지나 이제 홀세일 가격을 좀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가져가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만큼 얘네들이 팬덤이 있느냐 혹은 뭐 좀 브랜딩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국 브랜드를 해외에 팔려면 어쨌든 최소한의 브랜딩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이제 팬덤이 있는 걸 소셜미디어에서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어차피 사진 베이스도 있었고 콘텐츠에 대한 것도 워낙 뭐 소셜미디어도 제가 많이 좋아해가지고 계속 좀 공부는 마케팅 했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다. 왜냐면 쇼룸 역할이 사실 원래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쇼룸이라는 게 이제 음. 국내 브랜드를 파리로 가져가서 거기 파리에 쇼룸을 여는 거죠. 열고 네. 거기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을 한국 그 브랜드를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런 브랜드들을 소개를 해주면서도 이미 이렇게 그런 컨설팅 작업이 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근데 다만 현재 오프라인에 있던 형태를 온라인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가져갔다는 부분이랑 지금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타겟해서 이제 온라인에 좀 더 목적을 많이 두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음. 그때만 해도 사실 한국 브랜드들이 나가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없었어가지고 이제 특히 바잉 쪽은 홀세일 바잉은 이제 6개월에서 1년을 먼저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프리오더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홀세일 프라이스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한국 브랜드 해외를 못 나갔던 이유가 굉장히 국내 가격대가 너무 낮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가면 바로 마이너스 나는 상태였어가지고 그거 자체 때문이라도 사실 컨설팅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사실은 국내, 이제, 물론 마진율이 이제 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국내에 정말 괜찮은 브랜드들이 가격 책정이 이렇게 해외에 좀 브랜드들보다 낮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그 위치 인식도, 포지션에 대한 인식도가 그렇게 포지셔닝하기에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좀 알고도 있었거든요. 뭔가 그런 가격적인 측면으로 해서 약간 깎임당하고 그런 것도. 근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더 지네들이 마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면 국내가 이제 대부분 2.5배를 해요. 네. 그래도 좀 괜찮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구나. 근데 이제 생산가에서 2.5배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홀세일 프라이스를 프로세스를 설명드리자면 바이어가 어떤 브랜드한테 어떤 가격을, 그러니까 완사입 가격을 받는 거죠, 사실 도매처럼. 그 다음에 걔네들이 곱하기 3배를 해가지고 또 자기 고객들에 팔아요. 그렇게 되면 최소 보시면 만약에 뭐 홀세일 가격이 3배라고 하면 만든 생산가에서 3배, 그 다음에 매장이 3배를 또 하면 사실 총 생산가에서 9배가 돼야지만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손님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9배가 훨씬 더 비싸지고 국내에 사는 사람들 이게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게 되게 사실 어려운 작업이 생각보다 차라리 아예 알려지지 않던가. 그래서 그냥 난 국내 시장을 포기할래 하고 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말이 안 되고. 그럼 거기에서 사실은 2014년도에 그럼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셨어요, 미카엘 키 프로덕션을. 네. 쇼룸은 그 앞전에 하셨었던 아니에요. 건가요? 그게 말이 그러니까 프로덕션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이거를 스택업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거의 2019년 때부터 프로덕션 에이전시로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꽤 저는 조금 놀라운 게 2014년도부터 그 인스타그램 그 시장을 읽으셨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그때도 한 사실은 2017년 정도 때부터 그때만 한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인스타그램에 신경 안 쓰던,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대기업, 중견기업들 브랜드들이 좀 오히려 쇼핑몰들이 되게 잘했지, 인스타그램으로. 그래서 쇼핑몰로 큰 케이스가 아시겠지만 스타일난다. 성공한 케이스가. 그쵸. 근데 중견 대기업 브랜드는 소셜미디어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면 애초에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보려면. 근데 소셜미디어만큼 사실 퍼지기가 좋은 데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오프라인에서 어딘가 제품을 보던가 연예인에서 뭐 협찬했다고 하면 연예인에서 보던가. 근데 어쨌든 어떤 맞아요. 인식이나 이제 인지도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만큼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 게 없었죠, 사실은. 저 이제 깨달았어요. 왜냐면 되게 한국 그 샵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스트릿이. 그러면 이렇게 지점들이 있고 하면은 입점사들 가보면 진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고 한데 한국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높게 팔아요. 프리미엄처럼. 붙여서. 네, 그래서 아예 쇼핑몰도 프리미엄 스토어가 매우 지정되어 있는 국가인데 그게 되게 좀 뚜렷한 딱 거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면 어디 보지도 못하는 브랜드?
네, 근데 다 인스타그램이 너무 잘 웰메이드되어 있고. 근데 그게 타겟이 애초에 신기하게 한국 시장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해외, 근데 영어밖에 없어요, 다. 들어가 보면. 네. 14년도, 15년도 아직 한국은 페이스북이 네, 좀 더 그렇죠. 주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그때 인스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 아, 페이스북으로 그냥 그렇죠.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고 이랬지. 인스타는 그러고서 한 2년? 한 2년? 16년, 17년부터 이제 점점. 사실 개인들이 많이 쓰는 거였죠. 그 당시에가 이제 저도 주변에서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 결국에 저희가 고객을 노리는 게 사실 저희가 입지 좋은 데로 오프라인 하는 것도 똑같이 성수에서 하는 것도 사실 트래픽 보는 거잖아요. 얼마큼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결국 플랫폼도 트래픽이 어디 많으냐 따라가는 거가 맞긴 하니까 맞아요. 한국도 2016년, 7년 때부터는 국내 소비자 사용자 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 흐름이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딱 잘 어떻게 맞았던 거죠, 사실은. 맞아요. 어허. 그럼 이제 그 프로덕션이, 그러니까 B2B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는 마케팅에 소셜 네트워크에 좀 더 온라인상의 그런 마케팅에 집중을 많이 네. 근데 맨 하게 처음에 되는 건? 이게 음. 저희가 되게 마케팅을 바로 하진 않았어요, 사실. 저희가 어? 왜냐하면 그냥 감히 마케팅이라고 이제 이거를 지금 돌아서 아하. 보면 이게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 그 당시에는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B2B 사업 때문에 알게 된 좀 감사한 분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대기업 뭐 부장님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생태계가 좀 보이잖아요. 어떻게 뭘 어디 쓰는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룩북이었어요, 사실. 룩북에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비용이 들어간 이유는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멋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면 이걸로 충분히 6개월 동안 콘텐츠까지 제작을 하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제안을 했어요, 사실. 내가 이 비용을 똑같은 룩북 제작 비용에다가 얼마를 조금만 더 얹어주면 내가 뭐 룩북도 똑같이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 매니지먼트도 해주고 업로드 뭐 그런 거 관리 피드 예상은 다 해주고 그리고 얹어서 그 당시에 3D가 좀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D하고 모션 그래픽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파격적이죠. 지금도 사실 파격적이거든요, 그거 가격이. 그렇죠. 근데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네. 그래서 저희가 죽었죠, 그때. 왜냐면 그거를 다 하느라 이제 그때 엄청 많이 배우고 엄청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소개를 받고 뭐 해서 이제 점점 노하우 생기고 광고도 돌리고 퍼포먼스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알맞는 사람들도 이제 영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건데 사실 제가 그 서비스를 중간에 그만뒀어요. 이제 룩북 하면 이제 다 해주겠다. 왜냐면 그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3D랑 그런 모든 작업까지 다 하는 걸 그만뒀다는 거죠? 아니요, 그 패키지, 사실 그 패키지라고 제가 불러요. 네네. 이제 그 룩북 견적을 주면 우리가 룩북 찍어주고 와, 소셜미디어 대박이다. 해주겠다. 이거를 되게 되게 웃기다, 안 하다가 제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사담으로 이제 일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다시 런칭을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도 출근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일이 쭉 떠가지고 근데 그건 제가 왜 하게 된 이유는 뭐 네. 추후에 다시 한번 다른 네. 거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조금 더 뭔가 각오를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알맞은 인재를 이제 조금씩 모았던 거죠, 사실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콘텐츠 제작하다가 이제 소셜미디어를 계속 파게 되고 그냥 그 당시에만 해도 소셜미디어를 전문가가 없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막 알고리즘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잘 탈 것이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공부했었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심리학하고 마케팅 콘텐츠 기획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이 어떻든 콘텐츠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줘야지 어쨌든 이게 뜨는 거다 보니까 계속 파게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쓴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 브랜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약간
그래서 소셜미디어 매니지먼트는 좀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은 좀 약간 의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가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다 다른 스테이지에 있고 각 스테이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당신은 지금 뭐가 필요해,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저는 오히려 제대로 된 소셜미디어 마케터가 아닐까 요즘에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뭐, 패션 안에서 여성복, 남성복, 뭐, 액세서리, 뭐, 이런, 뭐, 신발,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심지어 같은 남성복 티셔츠만 파는 곳이어도,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아니면은, 어떤 그 그래픽을 주로 사용을 하며 타겟층은 몇 살대이고 가격대는 어떻게 되며 캐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죠. 정말 다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흔히 요즘 사실 SNS 마케팅 에이전시예요 라고 해서, 왜냐면 저는 이제 브랜드를 작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해주겠다. 근데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상한 데 무슨 많아요. 그냥 틀에 딱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포맷에 나를 넣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브랜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브랜드는 되게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아이를 식물 키우듯 그 상태에 맞게 키워줘야 되고, 말했던 의사처럼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수단이죠. 그리고 네. 정말로 저는 약간 요거를 잘 말씀 주셨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트래픽,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 그런 이제 뭐 크몽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이제 되게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 뭐 모든 분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중에 당연히 정말 잘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트래픽 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트래픽을 쏘게 되면 잠시는 되게 좋거든요, 마약처럼. 근데 하는 순간 계정 망해요, 사실은. 맞아요. 망겨져요. 왜냐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니까 메타하고 인스타그램을 모니터링하는 AI가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리스펙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래픽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온라인 공간에 유저들이 다 거기 한 곳으로 이제 검색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트래픽을 만든 건데, 트래픽이 쏜다 할 때는 사실 이걸 인위적으로 여러 명을 어카운트를 1초 안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이제 보내가지고 트래픽을 만든단 말이죠. 그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AI를 써가지고 뭐 랜덤성을 가져가서 뭐 10분 안에 각각 그 10,000명이 다른 시간 안에 되게 조금씩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뭐 10분 단위 한 하루나 이틀, 뭐 일주일 내지 사이에 이제 그걸 한다고 하면, 그러면 뭐 캐치할 방법이 좀 덜 하겠죠? 파이썬 베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리스펙. 근데 그것까지 한 사람을 더 못 봤어요, 아직. 근데 정말 근데 여기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물론 그런 광고를 되게 많이 보지만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고 하는데, 그게 하는 분은 또 하는 분의 어떤 특정 상황이라던가 버젯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저는 또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자기 브랜드에 조금 더 애정이 있고 이 브랜드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다 보면 이 틀에 과연 내 브랜드가 맞을까라는 의문점 때문에 아마도 미카엘 킴과 같은 프로덕션을 좀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미 한번 써가지고 계정이 이제 날라간 다음에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근데 이게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중견기업하고 대기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중견기업, 대기업 또한 담당자가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라이크를 샀던 거 같고 팔로우 사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보고했던 거구나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혹은 뭐 이 담당자랑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마케팅 에이전시랑 이제 뭐 분명 담당자 그냥 야 우리 지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좀 그냥 사가지고 조금씩 사가지고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지만 근데 저희가 그냥 뜯어보면 99% 브랜드가 지금 거의 요즘에 만든 브랜드는 또 안 그래요. 다 담당자도 요즘에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옛날 브랜드를 보면 다 샀어요. 그렇죠. 다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알고리즘을 방식을 조금만 알면 사실 가짜 팔로워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키우는데.
계정만 들어가봐도 알잖아요. 하나하나. 사실은 들어가도. 알죠. 사실은 뭐 몇천만 명인데 라이크가 12명, 뭐 12명 다 산 거죠, 대부분 다. 이게 근데 진짜 엄청 크게 작용하는 게 저도 작업을 같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키링 브랜드를 했을 때 콜라보 제안이 되게 사실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 것만 해도 너무 바쁘니까. 근데 되게 유명한 분들이래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그래서 막 들어서 보면 진짜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도 다 진짜 서로 이렇게 마팔리 있고 뭔가를 작업을 한 것도 있고 근데 그 중간에 이분 이 계정을 운영하시면서 중간에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그 계정 있죠, 빈 계정. 그게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저는 이게 포트폴리오인 거잖아요. 이제는 그게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자 했을 때 약간의 신뢰감에 흔들림이 생겨요. 그게 문제예요. 신뢰가 흔들린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형 브랜드부터 중견 기업, 차라리 대형 기업은 워낙 이 역사가 깊거나 아니면 규모가 커서 밀어버릴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생기는데 브랜드 파워가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사실은 중견기업부터 중소기업은 딱딱 이 마케팅 잘못하면 계정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진짜 다시 빌드업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좀 그거를 이렇게 셋업을 좀 맞추세요? 진짜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만들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긴 한데 네. 가끔가다 있어요. 다시 만드는 경우도. 세상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계정 자체를 이제 좀 분리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제 운영한다든지 네. 할 때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이걸 살린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계정 자체를 스스로 오가닉적으로 이게 바이럴이 된다는 걸 어느 정도 근데 지금 현재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 상황은 좀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또 변해가지고 좀 다른데 한 1년 전만 해도 이 케이스가 맞긴 했어요. 근데 그 계정 자체를 이제 랜딩 페이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소셜 랜딩 페이지 혹은 이제 서치 엔진 쪽으로만 보는 거고 사람들이 여기에 랜딩했을 때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이 지금 어떤 제품을 지금 밀고 있고 제품들의 USP가 뭐가 있고 등등등을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브랜딩이나 비주얼적인 게 좀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전환을 들어갈까 이제 사이트로 이제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외부 트래픽 작업을 하자. 그러니까 트래픽 작업은 게 그 불법 트래픽이 아니라 뭐 광고를 돌리다든지 혹은 뭐 이제 인플루언서를 쓰다든지 서드파티 채널을 쓰다든지 혹은 뭐 결국에 뭐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돈이 없다 하면 라이크를 누르고 다니다든지 이니죠. 그냥 정말로 그냥 타겟층 해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뭐 어떤 캐주얼 브랜드예요. 뭐 캐주얼 뭐 요즘 20대 남자 타겟을 하는 뭐 캐주얼 브랜드면 20대 남자 타겟을 갖고 똑같은 타겟을 갖고 있는 잘 나가는 브랜드 싹 다 서치해가지고 그 브랜드들 라이크 누른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쵸. 다 누르고 다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씩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이렇게 브랜드에서 광고비도 없다. 그 인플루언서한테 줄 시딩 제품도 없다. 뭐 정말로 다 없다고 하면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왜냐면 트래픽을 세팅해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사실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에. 그 갈리는 건 여기 우리 동국 대표님 미카엘 제가 저보다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거를 또 다른 걸 만들었죠. 프로그램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네. 왜냐면 사실은 그럼 저렇게까지 돈을 안 써 무슨 마케팅을 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사실 중소기업은 그래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제품 생산하고 패키징하고 그것만 해도 지금 돈이 막 항상 딸릴걸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무조건 돈을 써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써야 되지만 그래도 계속 쓸 걸 아니까 최소로 좀 이렇게 잡아서 이걸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게 커요. 네, 그럼 모두 그래요. 네.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말씀하신 게 많이 와닿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서 벌써 이 일에 대한 계기까지 다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거 2024년에 어땠는지 저희가 여쭤봤을 때 사전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언급을 살짝 해주신 것처럼 원래 그 있었던 패키지 처음 시작 때 제공했던 패키지를 잠깐 홀딩했다가 다시 올해 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하게 되었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또 재밌는 건 작년과 올해의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뭐 알고리즘 기법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도 좀 사실 커요. 그래서 작년 한 해가 좋았다라는 건 좀 어떤 것들이 좀 좋았고 기억에 좀 제일 많이 남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혹시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프랑스에서 초중고를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초중고. 네. 그러면 거의 10년 거의 어떻게 보면 20년 정도 되는 10년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문화에 대한 어떻게 그 성장액의 문화가 거의 20년 동안 프랑스인에 맞춰진 거잖아요. 프랑스에.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유학생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는 결정이 제가 같은 쉽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뭐 한국어가 서투실 수도 있고 네네 맞아요. 뭐 이런 문화나 아니면 이렇게 다 다를 텐데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도 저는 궁금했어요. 계기라기보다는 이게 좀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회사 처음 만들 때 자체가 되게 어렸을 때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 없이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방학 때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했었었고, 한국이 사실 살기가 훨씬 더 좋아요. 재밌어요, 한국이. 재밌는 거 훨씬 더 재밌었고. 파리는 이제 되게 예쁘지만, 6시 이후에 할 거 별로 없고, 한국은 이제 방학 때만 오면 이제 되게 반짝반짝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사람들도 되게 다, 그 당시 때부터 사람들이 벌써 미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국내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오면 되게, 멋진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여기서 살아보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그거와 다르게, 초반에는 이게 문제가, 회사 커지지 않았으니까 바로 이제 그때는 문제가 안 됐었지만, 회사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문화 차이, 이제 특히 아직도 저는 이게 좀 힘들 때가 많은데, 왜냐면 저보다 다 어른인 거잖아요. 부장이든 이제 그쪽이면. 그런 이제 그 알게 모르게 있는 그 문화. 어디까지 뭘 할 수 있고, 뭐 선물을 주더라도 어디까지가 이제 가능한 거고, 어디까지 불가능한 거고, 약간 이제 그런 미묘한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사실 미묘하거든요. 언제 이걸 선물을 맞아요. 줘야 되는지, 혹은 관계를 언제 좀 약간 미팅만 하다가, 한번 밥이라도 먹어요가 언제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사실 사업하다 보면 굉장히 필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조금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가 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동욱 대표님이 뭔가 마케팅, 이 미칼킴 프로덕션을 하면서 뭐 큰 기업 이렇게 부장님들도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건 사실은 아니었고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다니시고 뭐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 그 잠깐 또 생활을 하셨던 그 시기에 맞아요. 그런 걸 배우러 다녔어요, 사실. 또 그때 어느 나라? 이탈리아였나요? 어디였죠? 네, 그러니까 그 약간 좀 헛개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대학교 때 저희 대부님 한 명 계셨어요. 이탈리아인이신 대부인데, 굉장히 하드코어한 라이프를 사셨던 분이에요, 사실 그분도. 그래서 언어를 거의 한 18개 정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방랑자처럼 사셨고, 진짜로 여기저기 독특한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이 이제 생제르맹에서 이제 클럽 같은 걸 운영하셨어요. 좀 소셜 클럽 같은 건데, 어찌 보면 그분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약간 잘 따라다녔거든요. 그분 하는 걸. 사업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어떤 면에서 되게 모르는 사람도 한 10분 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한 스킬이죠, 어찌 보면. 결국 저한테 항상 하던 말이, 너가 나중에 뭔가 홍보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말하게끔 만들면 된다라는 거를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계속.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어야 돼. 이 한마디만 했어요, 항상.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시대마다 달라가지고 네가 알아봐야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시대 때는 내가 먹힌 방법이 있었고, 너 세대는 좀 다를 거다.
라고 말을 하셨어가지고 그때부터도 어느 무의식 속에 어찌 보면 소셜미디어가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게 사람들한테 소통하는 방식이고 이제 요즘에 소통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꺼냈냐면 사실은 이 앞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큰 뭔가 브랜드들이랑 아니면 대기업이랑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게 어디에서 뭔가 뚝 떨어진 것 같고 뭔가 사업가들은 이미 다 인맥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동욱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대부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운 거예요. 거기에서 사업이라는 걸 하기 위한 점을 하나씩 찍어두신 거죠. 그리고 그 점을 이제 와서 다 이어가고 계신 거고 그 점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이 하나의 주제 아래에 그렇게 그 점을 연결하고 계신 거여서 그 아래 기저에 깔린 게 수많은 것들이 사실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묶어내는 능력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바로 일할 수 있는 건 사실 담당자의 연락처와 근데 연락처만 있다고 사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맞아요. 결국에 모든 사업의 베이스는 사실 문제 해결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문제를 뭐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해결해 줌으로써 돈을 받겠다 이건데 그렇죠. 그 문제가 뭔지 자체를 이제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던지시는 분도 있어요. 사업 초기 하다 보면.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대부님이 이제 뭐 문제 해결하는 것도 많이 봤으니까 결국에는 그거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면 기뻐하고 내가 이거를 컨트리뷰션을 가져갈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즉 그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사업하다 보면 돈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더 많이 남기지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클라이언트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경험을 제가 해봤고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얼마큼 내가 이 사람 같은 비용에 얼마만큼의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업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나중에 더 넥스 레벨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고요. 그 20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2024년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그 패키지도 잠시 이제 한 2, 3년 홀드했어요. 저희가 네. 했던 이유가 그 패키지를 정말로 미친 듯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가 인하우스의 인재가 그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턴오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직원들의. 그래서 2024년 때 이제 영상 뭐 촬영하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회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영상 프로덕션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방식이 좀 추후랑 같이 섞일 것 같은데 네. 키우려고 하냐면 사실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소셜미디어에 있어서 문제가 스테이블한 퀄리티를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는 이제 미술사하고 예술 그쪽이었다 보니까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를 엄청 높이는 걸 저는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거고. 근데 그 퀄리티가 조금 흔들릴 때마다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담당자를 좀 약간 닥달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거 못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테지만 좀 답답한 거예요, 굉장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레퍼런스 도대체 왜 안 찾고 하는 거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되게 안정적이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정말로 잘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회사 만들어주고 우리는 가족 회사 클러스터를 만들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영상 회사는 지금 만들어졌고 마케팅 회사 있고 지금 매체 하나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에이전시, 그러니까 BI 그래픽 에이전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지금은 MOU를 맺고 있는 이제 다른 에이전시가 있지만 이제 모델하고 인플루언서 에이전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IT 쪽 혹은 플랫폼. 요것만 있으면 사실 요 각자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헤드에 있으면 사실은 한 명이 한 클라이언트 여기 들어오면 다 그러니까 세일즈만 좀 할 줄 알면 다 이어지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경험상. 그때 주위에 누가 있느냐 혹은 현금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남느냐 죽느냐인데 사업은 결국에 이제 살아남는 거다 보니까 이제 느꼈던 게 내가 좀 덜 나갈 때 지금 내가 얘네들한테 돈을 좀
좀 인젝션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해가지고 좀 잘 키워놓으면 음. 나중에 내가 조금 힘들 때 얘네가 세일즈하는 걸로 우리가 계속 부응할 수 있고 이거를 어느 정도 만들다 보면 저는 항상 원하는 게 이거예요. 약간 좀 괜찮은 한남이나 이천 쪽에 좀 예쁜 빌딩, 좀 소규모 빌딩에다가 1층에 뭐 콘텐츠 타워, 흔히 말하는 그 한의원 타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콘텐츠 타워. 유니버스네요. 네, 그냥 1층에 가면 기획 다 해주고 지하에 촬영 스튜디오 있고 2층에 뭐 영상, 3층에 뭐 인플루언서, 뭐 4층에 사진 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하나의 사옥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싶은. 콘텐츠하고 이제 소셜 마케팅 쪽 면에서는 한 번에 해결했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쪽에서. 그리고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건 결국에 여기 들어가면 여기 잘하더라. 여기 들어가면 믿을 수 있다. 그게 좀 원하는 거긴 해요. 사실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고민했던 만큼 그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4년에는 이제 23년부터 24년까지 그런 인하우스를 채우고 또 25년도에 시행한 패키지를 좀 더 시스템화해서 굴릴 수 있는 거를 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았다라는 게 맞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남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5년도는 말하셨던 그 인하우스 제작 인원을 좀 더 늘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 유니버스, 미카엘 킴의 유니버스를 만들려면 뭐 IT부터 다양한 그 인하우스가 필요하고. IT는 마지막일 것 같고요, 사실은. IT는? 네. IT 기업 대표님이시니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네. 한다 해도. 왜냐면,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IT가 많이 네. 힘들어요. 네,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궁금해져요. 이제 그러면 마케팅 회사잖아요. 스스로 이제 미카엘 킴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케팅 회사로서. 저희가 이게 되게 웃긴 게, 잘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저희 문제인 건데. 왜냐면 들어오는 일을 하기 바쁘거든요. 맞죠? 맞아요. 남의 거 쳐내주고 있다 보면,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도 세일즈라는 걸 하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니즈가 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정말로 이제 좀 뚫어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뿌리는 건데, 타고 들어가죠. 혹은 저희랑 같이 일했던 분들, 그렇죠. 연락처들한테 싹 한 번씩 소개시켜드리면 대부분 반응이 되게 좋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좋아하면 나중에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하면 소개시켜주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고예요.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네. 결국에 그래서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 해야지 그게 인맥으로 남잖아요, 사실. 그쵸. 망치면 뭐, 네. 원수 되는 거지, 그게 뭐.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잘 해놓고, 이제, 예시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들은 계약상이 아니라고 해서 대응을 안 해주는 때가 있긴 하거든요. 예시로는, 우리 그러니까 되게 야박한 게 소셜미디어 쪽이, 우리 계약서에 업로드 뭐 주 딱 2번, 3번밖에 하기로 했잖아요. 이번 4번이어서 못 해줘요. 이렇게 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맞죠? 근데 사실 그게 맞긴 맞는데, 저는 이제 그게 담당자도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지금 이슈가 터졌는데. 왜냐면 대표는 지금, 야, 이거 지금 빨리 해! 라고 할 거고, 담당자는 거기 껴있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럼 저희도 이걸 아니까, 이거는 능동적으로 해줄게. 근데 이제, 다른 거 할 때 너도 뭐, 잘 해가지고 잘 하자.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는 좀 맞추는 편이어서, 일단 해주고 봐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악이 느껴지면 저도 이제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되게 약간 가끔 가다가 계속 해주다 보면 좀 약간 이거를 되게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되게 좀 악용하는 분들이 정말 간혹가다 있거든요. 없진 않아. 네. 그때는 저희도 이제 좀 약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래서 좀 약간 노하는 거고, 근데 이제 웬만하면 담당자의 고통을 아니까, 사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자기 회사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 커리어를 쌓으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건데, 좀 더 인간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잘 하다 보면 호감이 생기고, 결국에. 나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나 도와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전략이라 생각해요, 전 이것도. 네.
이것도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 하나가 상관없는데 이게 10개가 되잖아요. 이거 회사 입장에서 손실이 날 수밖에 그쵸.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커스트가-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건지 맞아요. 아니면 이거를 처음부터 비용을 태울 건지 아, 약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렇죠. 애초에 이런 거에 대한 스페이스에 대한 비용을 미리 받아놓는 거죠. 저희는 시스템을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놨어요. 약간 담당자가 한 팀 담당자가 브랜드 5개 이상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왜 그 하는 순간부터 퀄리티 확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 5개에서 사실 그럼 얘가 뭘 한 번 더 해줘 라고 해서 어차피 시간 놀고 있는데 그러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좀 무리하게 이거를 빽빽하게 뭐 한 담당자당 10가지도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프로핏은 맥시마이즈 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망할걸요. 그렇죠. 네.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는 좀 봐줘도 문제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긴 해놨어요, 애초에. 너무 좋네요. 그러면. 다행히도 대부분 이제 그런 문제들은 그래픽 쪽인데, 저희 그래픽 디자이너는 좀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손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그냥 다, 아니, 편히 쉬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근데 일은 너무 잘 깔끔하게 다 끝내놓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다. 저는 약간 이분이랑 되게 오래 가고 싶다. 회사 만나주고 싶다. 약간 이 생각도 있어요. 저는. 대박. 너무너무 좋은, 그러니까 인하우스를 정말 잘 다져놓으셨던 결과 중 하나. 결국에는 그분, 그러니까 HR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같이 하는 분이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또 25년도 목표 중 하나가 작은 자체 브랜드 런칭이었는데 이게 어떤 브랜드를 혹시 근데 예. 말하시는 건지. 이제 저희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사실 내부에 네. 진짜 사진은 제가 조금 할 수 있고, 근데 사진 정말로 진짜 막 캠페인급 막 몇천만 원 하시는 포토그래퍼와 빼고는 내부에 다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3D부터 2D 모션 그래픽 다 있거든요. 콘텐츠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 거 왜 안 하지?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은. 결국에는 B2C로 넘어가긴 언젠간 해야 되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하고 있다가 어차피 좀 아이즈 매거진 같은 매체가 필요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브랜드들을 홍보하거나 미래가 좀 그쪽으로 좀 쏠릴 것 같아서 일단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키스 매거진 코리아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한국 문화를, 지금 한국 핫하잖아요. 근데 한국 핫한 게 이제 한 뭐 얼마 갈지 모르니까 요때 타야겠다 해서 이제 만든 지 1년이 됐는데, 이것도 뷰수가 미친 듯이 폭발적이에요, 지금. 팔로워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우리 타겟이었던 미국하고 인도하고 뭐 필리핀 요쪽하고, 요쪽이 주 이제 뷰어인데, 이 사람들한테 뭘 판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면 지금 트래픽은 있으니까, 애초에. 트래픽은 있고, 그럼 여기다가 반복적으로 뭐를 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관심사랑 묶어가지고. 그 사람도 애초에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고, 플러스 한국 연예인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드라마, 한국 플레이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한국 연예인들 관심이 있으면 얘네처럼 예뻐지고 싶거나 얘네처럼 행동하고 싶거나 얘네처럼 뭐 얘네 관심사를 같이 관심사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일 거란 말이죠. 예시로는 뭐 물론 연예인들은 다 명품 발레지만 얘네랑 비슷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저가 브랜드들 충분히 많잖아요, 국내에. 그럼 도매 같은 곳에서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쇼핑몰, 왜냐면 한국에서는 쇼핑몰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먹힌다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글로우니가 거의 마지막 막차로 생각하고 저도. 근데 이제 해외는 그게 아직 먹히더라고요, 시장이. 그 중 하나가 이제 L땡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쇼핑몰이에요. 거기도 딱 봐도 도매를 가지고 해외한테 판매하는 것 같은데 엄청 잘해요. 근데 설립 회사 보니까 매출 보니까 설립은 22년 2월 달에 됐는데, 그러면 뭐 준비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 뭐 22년 뭐 하반기 때 시작했을 테고, 근데 24년 매출이 한 150억 하더라고요. 그럼 한 2년 안에 그거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얘는 트래픽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해외한테. 우리는 트래픽까지 있고, 제작 인력 있고, 소셜 마케팅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동대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맨 처음에 초기 자본만 이제 굴러가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팔리는 것만 확인되면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을 뽑든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왜냐면 저희도 B2C를 하고 싶으니까 해외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잘 팔린다고 하면 한 1, 2년 투자해서 이게 잘 팔린다고 가정하죠. 팔리면 사실 그 데이터 가지고 이건 플랫폼화 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플랫폼 생기고 그러면 소셜미디어 광고를 할 때도 훨씬 시너지가 나겠죠. 여기 자체도 플랫폼에서 광고를 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랑 계약하면 여기서 더 뭔가를 해줄게 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연장선이 생기는 거. 이게 연관성은 다 있게 생기겠죠. 사실 지금 그 키스 매거진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은 일단은 컨텐츠가 주로 그 드라마, 영화, 맞아요. 이제 연예인들 맞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웹사이트에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뭐 국내 브랜드, 의류 브랜드들의 맞아요. 어떤 런칭 행사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마음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패션 쪽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에디터 중에서 그래서 뽑은 거예요, 알바를.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앞으로 6개월 동안 네. 하루에 3개씩 패션 콘텐츠를 뽑아내라고 한 건데 업로드를 3개씩 하는 거 3개씩 해달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쵸? 근데 하루에 3개 뽑는 게. 이건 꿀팁인데 제가 본 게 있어요. 그 인도 회사가 최저시간에 거의 트릴리언 뷰를 찍었나? 월? 근데 그래서 미스터 비스트가 그 사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어쩌다 봤어요. 네. 뭐 알고리즘 타다가.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의 그 노하우가 뭐였냐면 그 회사는 하루에 100개를 업로드한대요. 그 중에 걸리는구나. 근데 요즘 좀 이따 밤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바뀐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게 좀 이제 섞여 있는데 뉴스 쪽은 그러니까 올리면 올릴수록 터져요. 왜냐면 이건 인스타그램이 원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 똑같잖아요. 걔네들의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도 똑같이 사업이니까. 그럼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똑같고 뭐 틱톡도 똑같고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걔네 돈 어떻게 버느냐? 걔네 광고로 벌잖아요. 광고를 하는데 왜 광고를 걔네가 성립이 되느냐? 똑같이 트래픽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 사람들이 광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필요한 건 뭐냐? 트래픽을 만들어줄 혹은 사람들이 여기서 리텐션을 계속 갖고 있게 만들어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걔네는 블로그, 그 카페 같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인원들이 글들 맞아.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거죠. 글들 만들어가지고 흥미 있어가지고 계속 남게 만드는 거. 올려주고. 그러면 결국에 그 뜻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100개를 만들어주든 몇십 개를 만들어주든 많이 올려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정에 사람들이 계속 펌핑되고 거기 가만히 거기서 계속 읽는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혜택을 줄 수밖에 없지. 거기가 당연한 시장 구조예요. 맞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아담 모슬이 그 인스타그램 CEO는 이제 크리에이터 번아웃을 이제 조심하라. 그러다가 이제 한번 훅 가면 이제 꺾이면 이제 계정도 같이 꺾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1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더 구하던가 맞아. 아니면 에디터를 더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약간 혼자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게 와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 꾸준함이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고갈돼요. 맞아요. 이 컨텐츠가 너무 유사한 거가 저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그러니까 뭐 전문 지식이 없어서 고갈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게 많으니까 굳이 맞아. 이 트래픽이 우리한테 몰려야 되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뭘 다르게 해줘야지? 이거에서도 이제 더 이상 시도할 게 없어.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 사이에 트렌드가 바뀔 때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만들어놨는데 이게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생각해요. 누군가 만들어주면 편할 텐데. 그렇죠? 만들어주면. 롤을 잘 나눠서 내가 해야 할 것과 시킬 걸 맞아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자 하다가 급급해져서 멈출 수는 없으니까 이 고민의 단에서 조금 빠르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프로덕션을 쓰는데 프로덕션 선택이 좀 급하게 이루어지면 이제 아까 앞전에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라는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제 벌써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부터 이제 그 매거진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를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이제 사업 구조를 만들고 계신지까지 이 뭐 사업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벨을 다 이제 층별로 세팅을 해서 어떤 유니버스도 만들고 싶고 하다. 그리고 사업적인 구조까지 벌써 다 들었어요. 저희 이제는 일하면서 어떤 가치나 철학을 좀 가장 우선시 했는지도 궁금해져요. 사실은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략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이런 일을 계속 해오셨겠구나. 또 동욱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모토는 The Art of Creativity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이제 창작성의 기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은 창작력의 기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사실 저는 기술로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물론 누구나 요즘엔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세대고 누구나 쇼폼 만들어서 바이럴 시킬 수 있는 세대지만 이거를 브랜드에 맞게 가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니즈에 맞는 거와 그리고 그 어떤 게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그 필요함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창작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이제 그냥 트렌드에서 만드는 거랑 내가 선택해서 무엇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작력을 발휘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걸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기술이라는 게 이제 좀 craftsmanship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장인 정신을 이제 같이 포함돼 있어. 그 두 가지가 이 한 문장에 잘 짤막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요 모토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런 사실 앞전에 했었던 그 이야기를 정말 잘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를 잘 나타내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업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생산적이고 독창적이고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브랜드에 핏한 어떤 것들을 생산해내는 건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에이전시에 대한 필요성은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 많잖아요. 막 뭘 하나 다 레드오션이야 라고 하는데 기술의 평준화라는 게 생겼어요. 다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뭔만 하면 다 GPT한테 물어보면 다 해주고요. 그래서 이미 상향 평준화는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다음 단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서 레드오션이기는 하다만 그 레드오션에서 정말 진짜 빨간색이야 그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네. 뭔가 정말 여기 한 획만큼은 확실한 그런 회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 공감한 게 결국에 레드오션에서 사실 많은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맞아요. 그리고 레드오션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제 필요성을 지금 다 느끼는 거고 근데 거기서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찐 잘하는 사람들밖에 안 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해야지 돈 번다고 생각했지. 레드오션에 있는 거에서 진짜로 특출나게 뭔가 잘해야지 돈을 벌지. 그렇지 않기는 좀.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걸 수는 있지만 사실은 블루오션은 레드오션 안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블루오션이 뭐 갑자기 뭐 없던 바다가 어디서 갑자기 똥하고 생기진 않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단어적인 의미도 그렇게 있진 않은 것 같고 또 막 다들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AI 시대가 도래했다. 우린 어디로 밀려나는가. 근데 그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고민은 필요하지만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아주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단계는 거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건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려주셨어요. 네. 어떤 미카엘 킴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걸 또 다 들어봐서 앞전에 저희가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예요. 맞아요. 무엇이 가장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고민인가요인데요.
지난 2년간, 23년, 24년 동안 그거를 고민을 네, 해서 네, 네. 해결해 오고 있고, 또 아직도 이제 인하우스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확장해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HR 네, 네, 고민이죠. 네. 사람에 대한 이 리소스는, 채용이 가장 어려우세요? 아니면 사실은 채용 말고 이 HR을 이제 운용하는 그 시스템적인 부분, 어떤 게 가장 첫 단의 고민이세요? 아무래도 채용일까요? 둘 다 힘든데 사실 그냥 정말 좋은 사람 채용해도 그 사람이 이제 채용한 순간부터 그 사람이 저희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쵸. 이제 선택받아야 돼,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일 것 같긴 한데 둘 다 이제 중요하고 채용도 사실 저희가 막 대기업처럼 돼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중견기업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할 이유가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일을 하지만 어쨌든 네.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뭐 네. 등등등 좀 그걸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이 과정이 제일 근데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재밌고 제일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일 힘들지만. 왜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사람들이 선택할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중견기업 정도 되는 회사만 해도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너 커스터머한테 어떻게 우리를 어필을 해야 되지 이 단계가 결국은 이 아웃바운드한테 이제 외부 고객한테도 다 내포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그 가장 중심지에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걸 어필을 하지 그런 걸 보다 보면 이 브랜드의 철학, 대표의 철학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다가 애정이 생겨요. 이 브랜드나 회사에게. 대표자들이 어떻게 내 가족들을 꾸려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사실은 2014년도부터 이렇게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 이렇게 훅 커지다기보다는 되게 꾸준함을 이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꾸준함을 이어오시면서 하나의 좀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행착오는 아무래도 그 첫 단에 말씀하셨던 파트너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아니면 큰 시행착오나 뭐 배웠던 점이 있다라면 그걸 이야기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많아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함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게 정말로 어떤 사업이든 사실 사람 관계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B2C마저도 좀 번다고 해서 이제 좀 어깨가 올라가고 하면 네. 금방 시들해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뭘 가지고 있건 내가 얼마를 벌건 내가 얼마큼 부자인 건 상관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 맡기러 왔는데 상대방 있는 애가 일 맡긴 사람보다 돈 많다면서 우쭐해요. 누가 맡기고 싶어요 그거를. 근데 저도 진짜 경험해봤어요. 대기업한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왜 저희가 흔히 아파서 대학병원 큰 병원에 가면 적절하다. 딱 있잖아요. 그런 의사 너무 선생님들. 적절해. 그런 반면에 정말로 환자를 걱정해가지고 맞아요. 정말로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어디가 진짜 아프세요?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겸손하고 뭐 이미 경험했던 거라고 생각한다 해도 사실 항상 새로운 문제처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히 사업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사람이 고집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잘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난 이만큼 데이터가 이미 있어. 나 알아. 평균적으로 내 데이터에 의하면 이래. 근데 사실은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 같은 SNS 마케팅은 제일 정말 영물러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뭐
하루하루 시간마다도 다르죠? 저 하루, 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쏟아내는 콘텐츠량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네. 이제 빨리빨리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거에 더 많은 생각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트렌드도 없어. 이제 시간 단위로 이게 막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구조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유동적인 태도, 그리고 뭐라고 할까, 좀 유연함. 예, 그런 게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좀 공감이 되네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너드 컨테이너는 이제 CEO들, 이런 사업을 하시는 우리 사업가분들 혹은 창업가,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이게 되는 곳인데, 이 커뮤니티를 참여를 하신다면 좀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좀 기대하시는 게 좀 따로 있으신지 이것도 궁금해요. 좀 이런 분들과의 만남에서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이런 모임이 따로 있진 않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네, 맞습니다. 알기로는.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 게, 생각보다 이제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정말 좋은 프로젝트가 내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직원이 좀 몇 명 굴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아이디어가 프로텍트가 된다고 하면, 혹은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사실 한 관리자한테 그거를 블라인드로 쫙 다 보낸 다음에, 서로 도움이 되거나 서로 아이디어가 매칭하거나 좀 서로 이제 시너지가 만들 수 있는 회사끼리 같이 뭔가 협업할 수 있거나 공동 회사를 하나 더 만들던가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던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커뮤니티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 돼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너드 컨테이너는 다들 사업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최중단에서 어떤 결정을 빠르게 서로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는 분들의 풀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 저희가 이제 한 분 한 분 다 귀하게 이렇게 직접 캐스팅해서 이제 스카웃 해서 이제 모셔온 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제가 저번에 차 안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컨테이너에 담는다면 어떤 거를 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너드 컨테이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각각의 이 괴짜분들, 이 CEO분들의 컨테이너 안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담기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1번은 미래에 있는 동욱님께 담아내면 좋을 이야기, 2번은 이제 똑같은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주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 또 한 번 더 깔끔하게 해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항상 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씀 드리죠. 꿈을 꾸던 사람이 꿈을 이루고 있고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려 한다. 그래서 아까 재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보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 말고도 이 꿈을 가지고 이제 나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동욱님처럼 이렇게 꿈을 가지신 분들 혹은 이렇게 오랜 유학생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뭔가 새로운 뭔가 챌린지한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언을 생각한다면 뭐 이미 얘기했던 거긴 한데 사람은 어쨌든 이기적인 면이 항상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가장 좋게 이기적이고 싶으면 남을 먼저 생각하자. 남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하다 보면 진정성 있게 정말로 도와주는 걸 하다 보면 사실 어떤 사업이든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문제 해결 도와주는 거에 정말로 진짜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뭐 그게 콘텐츠 크리에이터든 뭐든 사실 뭐 저희처럼 에이전시가 되든 다 시작은 사실 문제 해결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진정성 있게 도움을 안 줄 거면 확실히 안 주고 도움을 줄 거면 확실하게 진정성 있게 해줘라. 저는 약간
조언이라고 하면 조언이고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기도 하긴 해요. 변하지 마라. 변하지 네. 마라. 지금 하고 몇 년 후에 얼마큼을 벌든 그냥 목표는 있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커가지고 얼마큼을 벌든 그게 제일 빨리 변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죠. 네, 진정성하고 도와주자 생각하는 게 가장 빨리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오늘의 이렇게 또 가장 요즘 어떤 사업자든 그리고 개인까지도 가장 궁금해하는 영역 그 분야에 계신 우리 미카엘 킴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계신 김동욱 대표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고요. 이렇게 시간 내어서 귀한 시간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대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하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앞을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